포졸들의 발소리가 대궐 담장 밖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지던 그 밤의 일이지요. 횃불 수십 개가 한꺼번에 켜지며 어두운 궁궐 후원을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의금부 나졸들이 칼자루를 손에 쥔 채 회랑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던 밤이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처소 앞에는 이미 무장한 군사 수십 명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늙은 의관 하나가 있었지요.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었고 등은 조금 굽어 있었으며 손에는 약재 주머니 하나를 꼭 쥐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나 그 이 눈빛만큼은 의관을 그 비켜라. 밤 누구보다도 서늘하고 단단하였지요. 이 의관을 비켜라. 군관 하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늙은 세자 의관은 저하는 지금 발작 꼼짝도 하지 중이시오. 이 않았지요. 몸이 들어가지 못하면 세자 저하의 목숨을 저하는 누가 지금 책임지겠소? 발작 중이시오. 어서 문을 여시오. 시간이 이 없어. 몸이 들어가지 제발 못하면 부탁이요. 저하의 목숨을 누가 세자 저하는 지금 책임지겠소. 발작 중이시오. 그 한마디가 횃불 아래 서 있던 군관의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묶인 발걸음 사이로 늙은 의관은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세자의 방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가장 기막히고 가장 눈물겨운 한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이옵니다.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권력의 칼날이 한 어린 생명을 겨누었을 때 이름도 빛도 없는 늙은 의관이 목숨을 걸고 그 칼날을 비틀어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이니 편안히 앉아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어느 왕대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때 궁궐에는 나이 16의 세자가 있었으니 이름은 훗날 사람들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할 만큼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혹은 그와 정반대로 지워져 버릴 운명의 노인 인물이었습니다. 왕비 마마의 소생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소문이 자자하였고 글을 읽고 쓰는 솜씨는 성균관 유생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빼어났으며 무예를 익히는데도 게으름이 없었지요. 그러나 대궐 안이란 것이 본래 빛 좋은 겉모습 뒤에 어두운 속내를 숨기는 곳이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총명함을 아름답게 여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총명함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특히 후궁소생으로 세자보다 2살 위였던 대군을 끼고 있는 무리들이 그러하였는데 그 무리의 중심에는 영의정 이하 3명의 고관대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이면 몰래 모여 밀담을 나누고 한낮에는 대전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척하였지요. 이런 궁중의 물밑 싸움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내의원의 의관 박송학이었습니다. 박송학의 나이 그때 60하고도 셋이었지요. 30년 넘게 대궐 안팎의 병자들을 돌보며 살아왔으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고 그 귀에 들리지 않는 말이 없었습니다. 왕의 숨소리 하나로 심기를 짐작하고 중전 마마의 안색 하나로 대궐 안의 기류를 읽어내는 사람이었으니 어찌 보면 대궐 안에서 제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의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박송학이 세자 저하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세자가 10살 되던 해의 일이었지요. 저하가 홍역으로 크게 알아누웠을 때 박송학이 밤낮 없이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침을 놓아 겨우 고비를 넘긴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10살짜리 아이는 열이 펄펄 끓는 와중에도 박송학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속삭였더랍니다. 의관 어른 무섭습니다. 박송학은 그 손을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무서우셔도 괜찮습니다. 저하. 이 몸이 곁에 있사옵니다. 그 한마디가 어린 세자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이후로 세자는 몸이 불편할 때마다 언제나 박송학을 찾았고 박송학도 다른 병자들의 곁보다 세자의 곁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렇게 6해가 흘렀고 어린아이는 어느새 반듯한 16 청년이 되었으며 늙은 의관도 그만큼 더 늙어갔지요.
영모의 그림자가 처음 들이운 것은 그해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낙엽이 궁궐마당을 덮던 어느 오후, 박송학은 내의원을 나서다가 영의정댁 청지기가 후궁처소 뒤편 쪽문으로 몰래 드나드는 것을 보았지요. 그것만으로는 대수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다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청지기가 품 안에 두툼한 봉수 하나를 감추고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박송학의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저것이 그냥 심부름이 아니로구나. 박송학은 그 공서가 어디로 가는지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청지기는 창덕궁 후원의 빈 창고 하나로 들어갔고 잠시 후 군복 차림의 사내 둘이 그 창고에서 나왔지요. 군복이었지만 훈련도감의 군표가 아니었습니다. 박송학이 30년 동안 대궐을 드나들며 눈에 익힌 그 어떤 군표와도 달랐던 것이지요. 그날 밤 박송학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차가운 아랫목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돌아갔지요. 영모.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세자저하와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세자저하를 해치려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점이었지요. 박송학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움직였다가는 자신이 먼저 영모의 씨앗으로 몰릴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대궐 안이란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진실을 향해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오히려 제 발 아래 구덩이가 파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송학은 평소와 다름없이 내의원을 드나들며 약을 다리고 병자를 살폈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쉬지 않고 대궐 안 구석구석의 기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손에 쥐었지요. 세자저하의 처소에 드나드는 별감 하나가 영의정 쪽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별감은 저하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의정 댁 청지기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품 안에 엽전 꾸러미를 받아 챙기고 있었지요. 박송학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지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늙은 눈은 너무나 또렷하게 보고 있었으니까요. 영의정 무리는 세자저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 무언가의 끝에 세자저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송학은 저하의 처소로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도 저하의 건강을 살피러 드나들던 터라 별감들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지요. 박송학은 저하의 맥을 짚는 척하며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송구스럽사오나 이 몸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세자저하는 박송학의 눈빛을 보고 이내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저하는 시녀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박송학 앞에 조용히 앉았지요. 박송학은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별감의 내통, 청지기가 드나들던 쪽문, 군복 차림의 사내들.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작고 떨렸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하의 안색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지요. 오히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관 어른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송학은 저하의 그 침착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겨우 16이었지요. 그 나이에 영모의 그림자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미 버텨왔는지가 느껴져서 더욱 아팠습니다. 저하, 지금 당장 상감 마마께 고하셨다가는 영의정 쪽에서 오히려 저하께서 무고를 꾸몄다고 뒤집을 수 있사옵니다. 이 몸이 잡은 것이 아직 증거가 아니라 낌새일 뿐이오니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것이 상책이라 여기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몸이 알아보겠습니다. 저하. 반드시. 그 약속 하나가 박송학을 그 이후로 쉬지 못하게 하였더랍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처음 내리던 날 아침, 박송학은 내의원 뒷마당에서 약재를 손질하다가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지요. 내의원 의관 중 가장 어린 박첨지가 다른 의원과 나누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하필 세자 저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들었소. 세자 저하께서 사가의 선비와 몰래 서찰을 주고받으신다는구려. 무슨 소리요? 별감 중에 하나가 그 서찰을 품에 숨겨 드나들었다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다 하오. 박송학의 손이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저하와 사가의 선비 사이에 서찰이 오간다. 그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선비가 누구인가? 박송학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내의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나쁜 예감이었습니다. 이틀 후 그 예감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사헌부에서 세자 저하와 서찰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사가의 선비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최진백이었는데 성균관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로 글솜씨와 지조로 이름을 알리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잡혀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세자와 서찰을 나누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서찰의 내용이 영모와 관계된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이었지요. 박송학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모, 그 두 글자가 다시 등장하였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저하를 해치는 쪽이 아니라 저하를 영모의 장본인으로 몰아가는 쪽으로 그 글자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박송학은 세자 저하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저하는 이미 소식을 들은 뒤였지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등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16의 어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들이 그 위에 올라앉아 있었지요. 저하. 박송학이 부르자 저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었지요. 울지 않으려고 참았던 것이 역력하였습니다. 저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저는 최선비와 시를 나눈 것 외에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하, 그 시가 지금 어디 있사옵니까? 모두 불태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조심하라 하셨기에. 박송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지요. 저하가 서찰을 태운 것은 순수한 조심성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그것이 이제는 증거인멸로 뒤집어 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비는 지금 사헌부의 문초를 받고 있으니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고문 앞에서 사람의 입은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하, 이 몸이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물어보십시오. 영의정 대감이나 그 주변에서 저하를 해하려 한다는 것을 혹시 짐작하고 계셨사옵니까? 저하는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짐작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마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지요. 박송학은 그 떨림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늙은 의관이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진백은 사헌부 문초에서 끝내 영모를 인정하는 자복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궁 안에 퍼졌지요. 물론 그 자복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박송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복이 나온 이상 그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았지요.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자복 안에 세자 저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물론 소문이었지요.
그러나 영의정 무리가 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송학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박송학은 내의원 뒤편의 낡은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하였지요. 밖에는 칼바람이 불었고 문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어왔으며 화롯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었습니다. 박송학은 그 추위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생각이 먼저였으니까요. 저하를 살릴 방법이 무엇인가? 영모의 혐의가 한번 붙으면 세자라 해도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세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들 중 억울한 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영의정 무리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 증거는 모두 그들이 쥐고 있었으며 최진백의 자복까지 끌어낸 이상 이미 기울어진 판이었지요. 그렇다면 박송학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하나의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영모의 장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자 저하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저하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면 영모를 도모할 능력 자체가 없게 되지요. 영모는 분별 있는 자가 도모하는 것이니 미친 사람에게 영모죄를 씌우기는 법도 상 어렵습니다. 미치광이.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박송학은 자신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지요. 세자를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은 저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이었고 잘못되면 저하가 오히려 폐위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송학 자신도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었지요. 그러나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영모죄로 몰리는 것은 죽음이지요. 미치광이가 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후자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자에는 없었지요. 박송학은 화롯불 꺼진 차가운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버릇이었지요. 중요한 결심을 앞두고는 언제나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늙은 것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사옵니다. 저하를 살려주시면 이 몸이 받아야 할 벌은 기꺼이 받겠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송학은 세자 저하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새벽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손가락처럼 매달려 있었지요. 저하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방 한 구석에서 서책을 펼쳐 놓은 채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박송학이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저하, 이 몸이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 두었사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용하였지요. 박송학은 낮고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저하를 미치광이처럼 위장시키는 것. 의관으로서 저하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왕께 올리는 것. 저하에게는 발작을 흉내낼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을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까지. 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박송학이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지요. 처마 끝에서 고드름 녹는 물이 마당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그리고 저하가 조용히 물었지요. 의관 어른은 이것이 저를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확신은 없사옵니다, 저하. 그러나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이 몸 눈에는 보이지 않사옵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의관 어른은 어떻게 됩니까? 박송학은 잠시 머뭇거렸다가 솔직하게 대답하였지요. 죽겠지요. 저하의 눈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지요.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저하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의관 어른. 예, 저하.
저는 어른에게 이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박송학은 가슴이 쩌렁거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저었지요. 저하, 이 몸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 몸이 스스로 걷는 것이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옵니다. 저하는 오랫동안 박송학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으며 무언가를 감추려는 흔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 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관 어른을 믿겠습니다. 그날부터 박송학은 조심스럽고도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저하에게 발작의 흉내를 가르쳤지요. 눈동자를 한쪽으로 몰거나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것, 아무 이유 없이 웃음을 터뜨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팔다리를 버둥거리는 것. 박송학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하나하나 가르쳤는데 그 과정이 어찌나 비통하던지요. 늙은 의관이 무릎을 꿇고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발작을 흉내낼 때 저하는 처음에 따라하다가 결국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지요. 저하, 이 모습을 보시기 힘드시면 잠시 자리를 피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봐야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요. 박송학은 또 다른 준비도 하였습니다. 내의원의 의서를 뒤져 정신이 온전치 않은 병의 증상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자 저하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지요. 물론 그 의견서는 거짓이었습니다. 허위 문서를 올리는 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고 만약 왕이 이것이 거짓임을 알게 된다면 박송학은 물론이고 저하까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지요. 그러나 박송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도 붓을 놓지 않았지요. 또 한 가지. 박송학은 내의원 안의 몇몇 의관들을 조용히 설득하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서를 지지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였지요. 물론 사실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세자 저하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같이 확인해 달라고만 하였지요. 그들 중 3명이 동의하였습니다. 모두 오랜 의관들이었고 모두 저하를 아끼는 사람들이었으며 무엇보다 영의정 무리를 내심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박송학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영의정 무리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지요. 사헌부에서 세자 저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상소가 올라갔고 같은 날 병조판서가 왕에게 독대를 청하였습니다. 대궐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지요. 박송학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요. 그날 저녁 세자 저하는 처음으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시녀들이 저녁 밥상을 들고 들어갔을 때 저하는 창가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시녀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밥상을 들이밀어도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손으로 마루를 두드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기 시작하였지요. 시녀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송학이 달려왔지요. 그리고 저하 곁에 무릎을 꿇고 맥을 짚으며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다른 의관들을 불렀습니다. 저하께서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날 이후 세자 저하의 발작은 이틀에 한 번꼴로 반복되었습니다. 박송학이 늘 곁에 있었지요. 발작이 시작되면 달려와 맥을 짚고 침을 놓고 약을 다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른 의관들도 저하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내의원 안에서는 세자 저하의 병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의심하는 눈도 있었습니다. 영의정 무리 쪽의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박송학이 의도적으로 저하의 증상을 부풀리고 있다고 의심하였습니다. 그것이 영모 조사를 막으려는 책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요. 다만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하기가 어려웠을 뿐이었습니다. 의관이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려면 또 다른 의관을 데려와야 하는데 왕이 신뢰하는 내의원 의관들이 모두 박송학과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영의정은 박송학을 불러 직접 면담하였습니다. 관청 한쪽의 넓은 방, 붉은 비단 방석에 비스듬히 앉은 영의정은 박송학을 아래에서 위로 한번 훑어본 뒤 느릿느릿 입을 열었지요. 의관, 세자 저하의 증상이 정말로 심각한 것이오? 박송학은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허리를 반 정도 굽히며 대답하였습니다. 예, 대감마님. 이 몸이 30년 동안 의관을 하였으나 이런 증상은 처음이옵니다. 기혈이 심하게 흐트러지셔서 함부로 다루시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사옵니다. 영의정은 잠시 박송학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박송학은 눈을 내리깔고 표정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만 그것을 티 내지 않기 위해 손끝에 힘을 주었지요. 그 병이 언제 시작되었소? 정확히는 알기 어려우나 최근 두어 달 전부터 조짐이 있었고 열흘 전부터 발작이 시작된 것이옵니다. 영의정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혹시 저하께서 꾀병을 부리시는 것은 아닐까요? 박송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저를 시험하신 것이옵니까? 아니면 의관으로서의 소견을 물으시는 것이옵니까? 이 몸이 30년 의관 생활에서 꾀병과 진병을 구분 못하는 눈을 가졌다면 진즉에 대궐에서 쫓겨났을 것이옵니다. 그 말에 영의정의 눈썹이 약간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늙은 의관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는 눈빛이었지요. 영의정은 잠시 박송학을 바라보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만 물러가시오. 박송학은 조용히 물러났지요. 방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릎이 떨렸지요. 그러나 끝까지 관청 문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절대 걸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대궐을 뒤덮던 그 밤, 의금부 나졸들이 횃불을 들고 세자 저하의 처소를 에워싸던 그 밤이었지요. 그것은 영의정 무리의 마지막 수였습니다. 왕이 마침내 세자 저하에 대한 조사를 허가하였다는 것이었지요. 아니, 정확히는 영의정이 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세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조사를 진행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하였지요. 즉, 세자 저하가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라면 조사가 멈추고 정상이라면 조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송학은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이 밤 하나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가 세자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저하는 이미 그 밤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고 저하는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등이 곧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단단하고 외로워 보이던지요. 박송학이 저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밤인지 서로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하, 오늘 밤이 아마도 가장 힘드실 것이옵니다. 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하는 잠시 침묵하였다가 솔직하게 말하였지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의관 어른이 곁에 계시니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박송학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꾹 눌렀지요.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만 믿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 밤 세자 저하의 발작은 전에 없이 심하였습니다. 방 밖에서 의금부 관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저하는 방 안에서 울부짖고 바닥을 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연거푸 내뱉었지요. 박송학은 저하 곁에서 맥을 짚고 침을 꺼내며 밖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하께서 위험하시오. 이 순간에 방으로 들이닥치는 것은 저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오. 내가 살피도록 하겠소. 의금부 관리들이 망설였지요. 그들은 조사를 하러 온 것이었지 세자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하가 죽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고 박송학은 그 시간을 이용하여 저하에게 물을 먹이고 이마를 짚으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저하, 의관이 왔습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저하의 몸이 잠시 경련하듯 떨었다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는 눈이었지요. 박송학이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박송학은 그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하였지요. 하늘이시여, 오늘 밤만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의금부의 수장이 방문 앞으로 다가와 물었지요. 의관, 저하의 상태가 어떠하오? 박송학이 문을 조금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눈 아래 그늘이 깊었지요. 그 모습이 진짜 지친 의관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진짜 지쳐 있었으니까요. 오늘 밤은 발작이 이전보다 훨씬 심합니다. 지금 겨우 가라앉힌 것인데 다시 자극을 주면 또 시작될 것이요. 오늘 밤은 조사가 불가합니다. 이 의관이 왕명을 거역할 생각은 없소이다. 허나 저하의 목숨을 담보로 조사를 강행하시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오. 의금부 수장은 박송학의 눈빛을 마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은 물러가겠소. 내일 왕께 다시 여쭙겠소. 그 말과 함께 횃불들이 하나둘 물러나기 시작하였지요. 박송학은 그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 이후 박송학은 세자 저하의 처소를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과 영의정 무리에서는 왕에게 다시 상소를 올렸지요. 세자의 병이 의심스럽다는 것, 의관 박송학이 세자 편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 박송학에 대한 탄핵 상소까지 올라왔습니다. 왕은 흔들렸지요. 세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영모라는 두 글자 앞에서 흔들리는 군주의 마음이 뒤섞여 왕은 하루에도 여러 번 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송학에게는 그 흔들리는 왕의 마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지요. 탄탄한 권력을 가진 악인보다 흔들리는 선한 군주가 더 위험한 법이니까요. 왕은 결국 직접 세자 저하의 처소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박송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왕이 직접 눈으로 보면 저하의 발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흉내를 내더라도 부모의 눈은 자식을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명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왕이 세자 저하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박송학은 처소 안에서 저하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지요. 왕이 들어서자 저하는 창가 자리에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입술을 달싹거리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지요. 왕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세자야. 부름에도 저하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왕이 천천히 다가가서 저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저하의 몸이 갑자기 부르르 떨리더니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지요. 왕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송학이 재빠르게 앞으로 나서며 저하를 부드럽게 붙들었지요. 저하, 괜찮으십니다. 이리 오십시오. 그 목소리에만 저하가 반응하였습니다. 허공에 뜬 것 같던 눈이 박송학 쪽을 향하더니 조금씩 가라앉았지요. 저하는 박송학의 팔을 잡고 조용히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은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지요. 저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된 것이냐? 박송학이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상마마, 이 몸이 정성을 다해 치료하고 있사오나 아직 호전의 기미가 뚜렷하지 않사옵니다. 허나 반드시 낫게 해드리겠사옵니다. 이 몸이 목숨을 걸고 약속드리옵니다. 왕의 눈이 박송학과 저하 사이를 오갔지요. 그 눈빛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박송학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처소를 나갔지요. 그날 저녁 박송학에게 내밀하게 전갈이 하나 왔습니다. 왕의 내시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전한 말이었지요. 의관, 상감 마마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자의 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따지는 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냐고. 다만 세자가 살아있어야 모든 것을 나중에 따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소.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하신다 하셨습니다. 세자가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박송학은 눈을 감았습니다. 왕은 알고 있었지요. 혹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영모라는 두 글자보다 자식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지요. 박송학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홀로 바닥에 이마를 대었지요. 그러나 영의정 무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지요. 세자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세자의 병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다른 의관을 데려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이름난 의관 하나를 한양으로 불러올렸지요. 그 의관의 이름은 이현보였습니다. 의술은 뛰어나되 돈과 권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박송학은 이 사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현보가 저하를 직접 진찰하게 되면 발각될 가능성이 있었지요. 병증을 꾸밀 수는 있어도 숙련된 의관의 눈까지 속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위기가 박송학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박송학에게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내의원 안팎에서 박송학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경험 많은 늙은 의관이었는데 이제는 세자 편을 드는 수상한 의관으로 보는 눈들이 생겼지요. 내의원 복도를 지날 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동료 의관 중 몇몇은 박송학이 다가가면 말을 끊고 다른 곳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박송학은 그런 것들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약재를 손질하였고 저하의 처소를 찾아 맥을 짚었으며 저녁에는 의서를 들여다보며 저하의 병증을 더욱 그럴듯하게 설명할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기 위한 일이었으니 얼마나 기막힌 의관 생활이었던지요. 어느 날 밤 박송학은 내의원 뒤 낡은 창고 앞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별들이 차갑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손에는 저하의 처소에서 나온 약재 찌꺼기가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고 발밑에는 차가운 마당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거짓을 말한 적이 없었지요. 아픈 사람에게 아프다고 하였고 나을 사람에게 낫는다고 하였으며 죽을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의관으로서의 박송학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온전한 사람을 병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거짓 의견서를 올렸지요. 동료들을 속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요. 그러나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려서 아이의 눈빛이 기억났지요. 영모라는 두 글자가 어깨 위에 얹혔을 때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고요하게 앉아서 이관 어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눈빛. 그것이 박송학의 등을 밀었고 그것이 박송학의 손을 잡았으며 그것이 박송학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박송학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별을 올려다보며 그냥 서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이연보가 한양에 도착한 날 저녁, 박송학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지요. 박송학은 이연보에게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세자 저하는 지금 위장을 하고 계시오. 영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소. 내가 도운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내일 저하를 진찰하고 이것이 가짜라고 말한다면 나는 물론이고 세자 저하도 위험해지요. 이연보는 한동안 막걸리 사발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왜 믿소? 내가 이것을 영의정 쪽에 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오? 그래서 말하는 것이오. 고해도 좋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늙은이 하나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을 것이오. 당신도 아는 것처럼 세자 저하께서 무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모의 가담한 자로 몰아가는데 손을 보탠 일관이 되는 것이오. 그 이름이 어떻게 남겠소? 이연보는 긴 침묵 속에서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지요.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세자 저하의 병이 의서에서 본 적 없는 특이한 유형으로 보인다고 말하겠소. 박송학은 손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현보가 덧붙였지요. 단, 나는 이것에 대해 모르는 것이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냥 일관으로서 최선의 소견을 말한 것이요. 물론이요. 두 의관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막걸리를 한 잔씩 더 마시고 주막 밖의 어두운 밤 속으로 각자 걸어나갔지요. 이연보의 진찰 결과가 나온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그는 세자 저하의 병증이 기존 의서에서 본 적 없는 유형으로 단기간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소견을 냈지요. 치료의 최소 반년은 필요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영의정 무리는 이를 갈았지요. 이연보를 데려온 것이 오히려 저들의 계획을 늦추는 결과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최진백의 자복을 받아낸 과정에서 사헌부 관리들이 실제로 금지된 고문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이었지요. 이것은 영의정 무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 누군지 박송학은 알고 있었지요. 이연보가 한양에 오는 동안 지나쳤던 지방현들에 그 소식이 먼저 퍼졌다는 것이 힌트였습니다. 이연보가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동안 그 옆자리에서 우연히 이야기를 들었다는 나그네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의정 무리의 내부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였지요. 3명의 고관대작 중에서 가장 막내였던 이조참판이 조용히 궁을 떠나 고향으로 낙향하겠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유는 병환이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쪽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미였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병조판서도 한 발짝 물러서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영의정만 혼자 남았지요. 혼자 남은 영의정은 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버티면 버틸수록 이 모든 것이 영의정 혼자의 사심이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지요. 세자를 영모로 모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영의정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최진백이 죽었지요. 고문의 후유증으로 자복을 한 지 한 달 만에 옥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아직 숨죽이고 있던 성균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지요. 고문으로 얻어낸 자복을 어찌 증거로 삼겠는가. 최진백의 죽음에 답하라.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왕은 더 이상 영의정의 편을 들 명분이 없었지요. 그리고 왕은 영의정을 불러들여 직접 물었습니다. 최진백은 어찌하여 죽은 것이오? 영의정은 끝까지 답하지 못하였지요. 영의정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유백일에 옳은 것이 아니었지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더 적절한 결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탐욕으로 쌓은 권세는 탐욕이 드러났을 때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영의정이 물러나고 영모 조사 또한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었지요. 최진백의 자복 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고 그 자복 자체도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박송학은 세자 저하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는 봄빛이 들어와 있었지요. 창문 틈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바닥을 가로질러 놓여 있었고 마당의 매화나무에는 작은 꽃봉오리가 하나 둘 맺혀 있었습니다. 저하는 창가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하, 이 몸이 앓을 것이 있사옵니다. 저하가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한결 맑아져 있었지요. 몇 달 동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이 그 눈에서 보였습니다. 이제 위장을 멈추셔도 될 것 같사옵니다. 저하. 이 몸이 상감마 맞게 저하의 병이 서서히 호전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올리겠습니다. 서너 달에 걸쳐 조금씩 회복하시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옵니다. 저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약간 떨었지요. 의관 어른. 예, 저하. 어른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박송학은 그 물음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였지요. 대답하기가 무섭기도 하였고 그것을 말로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하. 예. 어른이라는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몸은 그냥 저하의 의관이옵니다. 저하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닦으려 하지 않았지요. 그냥 볼 위를 따라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세자 저하의 병은 의관 박송학의 치료 아래 서서히 낫는 것으로 대궐 안에 알려졌지요. 두 달이 지나자 발작이 줄었다고 하였고 석 달이 지나자 정신이 맑아졌다고 하였으며 넉 달이 지나자 서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였고 박송학에게 상을 내렸지요. 박송학은 그 상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늘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상이 저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자 저하는 어느덧 26의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왕 곁에서 국사를 살피고 학문을 닦고 신하들과 논의를 나누는 모습이 반듯하고 듬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차 어진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하였지요. 박송학은 70을 넘겨 있었습니다. 등은 더욱 굽었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새었으며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걸어야 하였지요. 그러나 아직 내의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였지요. 저하는 종종 박송학에게 사람을 보내어 문안을 전하였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보냈고 추운 겨울이면 두터운 옷을 보냈지요. 그것들이 도착할 때마다 박송학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나서야 옆에 두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저하가 박송학의 방을 직접 찾아왔지요. 그 소식을 들은 내의원 사람들이 깜짝 놀라 뜰에 나와 엎드렸습니다만 저하는 그냥 지나쳐 박송학의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불렀지요. 의관 어른, 저입니다. 박송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하가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두 사람은 오래전처럼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것은 차 한 잔이었지요. 저하가 말하였습니다. 어른, 이제 쉬시지요. 아직 할 일이 있사옵니다. 어른이 할 일은 다 하셨습니다. 박송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지요. 그 차가 따스하게 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하, 이 몸에게 원망스러운 것은 없사옵니까? 그 시절에 저하를 미치광이로 만든 것이. 어른. 저하가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원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송학은 더 말하지 못하였지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일흔 넘은 늙은이가 어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였지만 막을 수가 없었지요. 30년 넘게 참아온 것들이 차 한 잔의 온기에 녹아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하도 눈을 내리깔았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박송학의 거칠고 주름진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저녁이었지요. 그해 겨울 박송학이 쓰러졌습니다. 오래된 폐병이었지요.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알아오던 것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내의원 동료들이 번갈아가며 곁을 지켰지만 박송학 자신은 이미 이번 겨울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의관이었으니까요. 세자 저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박송학은 낡은 이불 속에 파묻혀 누워 있었지요. 숨을 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가슴 안쪽이 쑤셨지요. 그러나 왕세자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박송학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그냥 계시오. 왕세자가 박송학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러 다시 눕혔지요. 그리고 이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박송학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감았지요. 왕세자가 이 나라의 다음 임금이 될 분이 의관의 이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찌나 황송하고 어찌나 고마운지 박송학은 말을 이을 수가 없었지요. 저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어른이 내가 어릴 때 곁에 있어 주셨으니 나도 어른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이 박송학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지요. 이번에는 막을 수도 막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왕세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어른 기억하시오? 내가 10살 때 홍역으로 알아 누워서 손을 잡으며 무섭다고 하였을 때 박송학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은 적이 없었지요. 그때 어른이 그러셨지요. 무서워도 괜찮다. 곁에 있겠다고. 예, 그랬사옵니다.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도 그 이후로도 언제나. 박송학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눈물이 귀 옆으로 흘러 이불을 적셨지요. 저하 이 몸이 저하를 베었으니 이제 한이 없사옵니다. 왕세자는 박송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요. 그러나 그 위에 놓인 왕세자의 손은 따스하였습니다. 어른은 나의 의관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이셨습니다. 박송학은 그의 겨울의 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새벽이었지요. 창문 밖으로 하얀 눈발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고 내의원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 위에도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롯불이 타고 있었고 왕세자가 밤새 곁을 지키다가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인 사이였지요. 박송학은 혼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의 표정이 어찌나 평온하였는지, 잠든 것인지 간 것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왕세자가 깨어나 박송하게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요. 왕세자는 그 손을 한참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지요. 훗날 왕세자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박송학에게 전이감 도제조의 직함을 추증하였습니다. 이름 없는 의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지요. 그리고 왕은 그 교지 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짐이 없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짐의 오늘이 없었다. 그 교지를 읽은 사람들 중에는 그 말의 뜻을 아는 이도 있었고 모르는 이도 있었지요. 그러나 아는 이들은 그 한 줄을 읽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박송학이 남긴 것은 끝나지 않았지요. 대궐 안팎에서 내의원 의관들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세자를 지킨 늙은 의관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살아남았지요.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은 박송학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관이었고 늙었고 이름도 낮은 사람이었지요. 권세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으며 높은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지요. 무서워도 괜찮다, 곁에 있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한 아이를 살렸지요. 그 아이가 자라 어진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의 치세에 백성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았지요. 작은 마음 하나가 큰 역사를 만든 것이옵니다. 하늘 아래에서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마음이 높으면 귀한 사람이지요.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움직이고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라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